MIT에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 자기 이제 신입생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약간 미국 아이가 삐딱하게 이제 인도 아이 보고 빈정거린 모양입니다. 야, 내가 듣기는 인도 공과대학도 대단히 좋다는데 너 뭐 MIT까지 왔니? 등록금도 비싼데 그렇게 핀잔을 줬더니 그 인도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인도 공과대학을 못 가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MIT를 왔다. 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도 공과대학의 아이들이 우수하고 들어가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이야기겠죠. 뭐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부분은 놀라운 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분자생물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실제로는 IT 쪽에서 오랜 시간 일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제 영재 부모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고대 그 문명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숫자의 기본적인 표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인도 숫자더라고요. 인도 숫자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실은 차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중개무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장부, 표기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달한 거죠. 근데 유럽인들이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쓰는 그 숫자를 보고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쓰는 숫자 표기법이 되다 보니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제 알려진 것이지만 냉정하게 찾아 들어가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거죠. 인도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인도는 또 굉장히 큰 숫자에 대한 명칭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뭐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의 만배는 억이고 억의 만배는 조, 또 만배는 경, 조, 해, 자, 양 그런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더 많아요. 무량대수라는 숫자가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무량대수는 동그라미가 68개입니다. 천문학적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작은 숫자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야구장에서 쓰는 할푼리가 사실은 작은 숫자들이죠. 할은 10분의 1, 푼은 100분의 1, 리는 1000분의 1. 근데 만분의 1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다. 털모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러고요. 10만분의 1도 있어요. 실사자를 써가지고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40개, 50개 달린 수분의 1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애매모호하다는 숫자도 사실은 거기서 나와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애매가 뭐 동그라미 한 18개, 19개 막 그렇게 붙어있는 숫자이고 막 그렇습니다. 순식간이라는 말도 들었죠. 순식도 거기서 나온 문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인도 사람들이 아주 고대로부터 굉장히 사변적인 것들을 많이 즐겨했고 그러면서 숫자에 대한 그 사실은 이제 쓸모는 없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화두로 삼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론이랄지 아니면 명칭을 달아놨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도의 문명, 고대 문명 속에서는 숫자에 대한 아주 심오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아주 긴 문명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정말 천재적인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뭐 라마누잔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의 어떤 수학계가 이 사람의 업적을 많이 알려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도 사람이면 틀림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인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계 전반이 수학적 역량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넥스트 차이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객관적인 수치를 좀 들여다보면 그거에 대한 회의론도 많아요. 1인당 GDP가 2,700불 수준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으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부분은 놀라운 점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달을 관찰하는 탐사선을 보내고 나사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주고 그것을 이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인도가 사실은 달에 우주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몇 가지 부분은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우주 개발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어떤 부분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미국의 빅테크 IT 기업의 CEO들이 상당수 이제 인도인이고 굉장히 많은
많은 인도인들이 실제로 실리콘밸리로 이주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다시 인도에 돌아와서 그 방갈로르 지역 같은 곳에서는 큰 이제 IT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아니면 정말 이게 앞으로 이제 인도가 현대적인 소위 IT 분야에서는 선도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비교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재밌는 요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요. 미국에 현재 뭐 유학하고 있는 학생 수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아 국가죠. 근데 인도나 중국에 비하면 인구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3위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소위 명문 대학원을 경쟁할 적에도 사실은 경쟁이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화교들, 그 다음에 인도 출신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특히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학업 경쟁이 치열한 거로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쪽 동해안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데는 사실 훨씬 더 심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새 얼간이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극장에 걸렸지만 원제를 봤더니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소위 IIT, 인도 공과대학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있더라고요. 원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뭐 인도의 교육 전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일단 이제 똑똑한 이제 인도의 남자아이들은 엔지니어가 돼야 돼. 똑똑한 여자아이들은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연구소에서 이제 얘기 들은 게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MIT에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 자기 이제 신입생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약간 미국 아이가 삐딱하게 이제 인도 아이 보고 빈정거린 모양입니다. 야, 내가 듣기는 인도공과대학도 대단히 좋다는데 너 뭐 MIT까지 왔니? 등록금도 비싼데 그렇게 핀잔을 줬더니 그 인도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인도공과대학을 못 가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MIT를 왔다. 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도공과대학의 아이들이 우수하고 들어가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이야기겠죠. 뭐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얘네들이 명문 공과대학의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뭐 대기업에서 뭐 경쟁적으로 데려가는 거고 미리 뭐 사람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실제로 제가 인시아드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소위 경영대학원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교수, 인도 출신 교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든 아니면 그런 소위 경영대학의 교수, 뭐 MBA든 이런 사람들이 학위를 받았을 적에 인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 혹은 싱가포르 같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차이는 10배, 15배, 20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죽기 살기로 외국에서 짭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소위 학위, 스펙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잖아요. 재밌는 게요. 사실은 인구 14억이면 한 30% 정도가 영어가 기본이래요. 그럼 4억이 넘는 사람들이 영어를 기본어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 언어들이 너무 분할돼 있고 제각기 쓰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다른 지역 가면 영어로 통해야 말이 되지. 뭐 힌디어 아니면 뭐 그런 그 지역 언어로 얘기해가지고서는 뭐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영어의 대세야. 우리가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 미국보다 많으니까요. 미국이 인구가 뭐 3억 몇천밖에 안 되니까. 자기네는 상용어로 쓰는 영어 인구가 4억이 넘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영어가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할까?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세계에서 자리 잡는 건 그만큼 쉽습니다. 거기다가 대단히 공격적이고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성과 일변도의 어떤 특성.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기업에서 대기업 총수, CEO를 만들어주면요,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죠. 많은 사람을 이제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단기간에 수익성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주들, 소위 이사회에서도 인도 CEO를 즐겁게 선임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긴 하지만 인도 교육 혹은 인도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너무 IT에 치중돼 있고, 좀 더 기초과학을 고루고루 했다기보다는 나라의 국격을 강조할 수 있는 그 우주공학이라든가 IT,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집중돼서 이제 편중돼서 이제 지원 아니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 쏠림도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분야라든가 뭐 기계 분야라든가 뭐 이런 것에도 고루고루 뛰어난 인재들이 확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도의 어떤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뭐 똑똑하면 무조건 이제 IT,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균형 있는 발달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발달하고 있는 분야는 제약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사실은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복사약이라는 뜻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개발한 약이 이제 몇 년 정도 지나면 특허가 풀리게 되면 그거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돼 있는데, 그렇게 우주공학 분야, 제네릭 의학 분야, IT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그게 워낙 규모도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 가지고 밀어 올리는 힘이 크기 때문에 만만히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구가 갖고 있는 힘도 있고요, 시장의 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특성도 있어서 사실은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구조가 틀리다 하더라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가 어쨌든 전 세계의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특히 뭐 아카데믹한 커뮤니티에서도 대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배우기가 어렵고 까다롭다 하더라도 영어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 학문 분야, 뭐 기술 분야, 뭐 아니면 비즈니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뭐 국가도 뭐 학교들도 좀 더 지혜롭게 정리해서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도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사실은 국가 R&D 예산을 한꺼번에 뭐 30%인가 삭감을 했다고 해서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 R&D는 사실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R&D는 이제 기업 연구개발과는 달리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 그리고 국가적으로 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될 분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다급해 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투자해야 될 분야거든요. 이게 좀 필요해 돼서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붓는다고 해서 성과 내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좀 더 장기적인 그 결과들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계 원로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쉽게 얘기 들어서 뭐 우리가 나로 같은 것들이 대단한 성과를 얻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3번 만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니 뭐 어떻게 했어? 엉망진창이네. 국가 예산을 낭비했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 식의 뭐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과학기술에 대한 좀 대중적인 관심이나 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위 뭐 과학 대중화 뭐 이런 것들도 뭐 학교 차원에서 혹은 뭐 사회적 차원에서 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인도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도가 갖고 있는 종교 갈등, 카스트라고 알려져 있죠. 자기 출신 가족들, 뭐 혈통에 따라서 대단한 차별이 존재한다. 적어도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학력 차별 아니면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차별 같은 게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인도도 발전의 어떤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사교육 어떤 그런 문제가 자꾸 결부돼가지고 나빠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철저하게 막아내서 정말 이제 아이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질을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잘 발굴을 해서 걔네들이 불필요한 입시 경쟁으로 소모되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의 어떤 자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고등교육과
나간에 잘 진입이 돼서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사실은 완전히 인적 자원의 힘에 의존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뤄낸 업적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